안녕하십니까. 노동인권 문화재 삼색토론 제2주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담론과 노동소득 토론 사회를 맡은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리학부의 김종환 교수입니다. 수년 전부터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담론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 위기로 인해서 긴급 재난 지원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성장 주도 담론에서 특히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기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노동소득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호관계 및 향후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시면서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기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기철입니다. 예, 두 번째 패널로는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번째 패널로는 서희원 기본소득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희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주제로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조금씩 이야기는 들어오셨겠지만은 기본소득이 뭔지 그리고 지역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소득은 어떻게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도입부에 먼저 각 패널분들께서 각각의 이 주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내외로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서희원 패널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또 하나의 인간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9세기에 뭐 지금도 노예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19세기를 노예 해방의 시대라고 하고 20세기를 참정권의 정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기본소득 획득의 시대다. 그 20세기를 참정권 정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뭐 남성 같은 경우는 한 19세기 말에 와서 참정권을 얻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또 참정권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누구나 4대 원칙에 의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듯이 또 21세기는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뭐 원칙 정의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본소득은 현물보다는 현금성입니다. 예, 현금성을 담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회적인 부분이 아닌 정기성을 둬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기성을 떼야 된다. 또 그리고 기본소득은 국가만이 또 주는 게 아닙니다. 또 기초단체단체,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청이 조금 예산이 좀 많죠. 그래서 기장군청은 또 최근에 2차 재난 기본소득 2차 재난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모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뒤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주에서 1년에 한 번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한편으로는 또 가구가 아닌 개인한테 주는 게 또 원칙입니다.
예, 가구. 요번에 우리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때 개인이 다 받았죠. 재난 소득을 기본소득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구 단위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또 기본소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본소득은 또 심사 없이 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업 상태에서 내가 실업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또 그리고 내가 가난을 증명해야 또 돈을 받을 수 있듯이 심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심사 없이 재산 소득의 유무 상관없이 노동 소득의 유무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냥 문득대고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역사적 또 배경이 있습니다. 짧게는 또 맹자의 어떤 정전제를 또 비롯해서 토마스 모아 한 500년 지났죠.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에 500년 전에 책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가까이 또 왔을 때는 또 뭐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던 몽테스키 같은 경우도 법의 정신에 또 기본소득에 가까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기본소득의 조금 체계적인 제안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토마스 페인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토지 정의라는 어떤 책에 보면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조금 발췌를 조금 하면은 지구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예, 개간된 땅의 소유자는 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대를 공동체의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보면은 뭐 또 각 정당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어떤 기초자산 또 자산소득 이런 부분을 조금 들고 나오는 또 정당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 정치인도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얼마를 주자. 만 20세가 되면은 돈 1,000만 원을 주자. 만 몇 살이 되면은 얼마 주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있고 또 정당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한 1770년 정도 되겠죠. 21살이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15파운드 주고 50살이 되면은 해마다 10파운드를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것은 하나의 공유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가 다 다르겠지만은 휴대폰이나 또 다른 지금 노트북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과거에 축적된 어떤 그런 생산과 과거에 축적된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탄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또 지식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축적된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부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서 획득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 네. 그 기본소득의 개념 그리고 우리 서유원 운영위원장님께서 개념하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과거에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입부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노동소득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왜 필요하고 이 개념이 뭔지 아직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 권기철 교수님, 지역화폐는 뭐고 왜 요즘 그게 이슈가 되고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한 5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백전 쓰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동백전이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그냥 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화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그걸 들고 어디에서 뭘 쓸 수가 있고 하다는 점에서는 화폐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동백전 아니면 가령 지금 부산 남구의 경우에 5,6도페이라는 그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한 두어 달 됐습니다.
거기는 카드 외에 이제 그 지폐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폐는 남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죠. 남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되 대형마트라든지 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그런 형태로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지역 화폐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소득이 개인의 그 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그 화폐와 일종의 그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권리를 지역이 어느 정도 가져오자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화폐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과는 별도의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거고 특히 그 안에서도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 화폐 유통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의 그런 그 상공인들의 그 상공인들도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어떤 판매액도 이제 늘려주자.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살리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그걸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한 금년에 229개인가 그 정도의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부산시, 남구, 그다음 동구 이런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9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요즘 이 주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밀접한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이 기본소득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오늘 주제가 기본소득과 이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담론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이 노동자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뭐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소득이 뭔지, 이 노동소득의 개념과 좀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왜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서 의원 선생님께서 기본소득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 뭐 공유부라던가 어떤 그 사회적 권리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들을 역사가 매우 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또 중요한 사회 경제적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나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 불평등이 심해지고 일자리가 이제 축소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어떤 불평등 문제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초 그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 자체에서 노동소득이랑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 나중에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핀란드 실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까 이제 뭐 알래스카 경험도 이야기가 됐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1차, 2차가 지급이 되는데 또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노동소득과 기본소득 중에 어떤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은 이제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 현재 일반적인 논의 상황은 이런 논의들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런 어떤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인간다운 어떤 삶에 대한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의 제도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노동소득에 관련된 거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돈 들어오는 거 가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소득이 있고 하나는 자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 자산들 같은 것들. 근데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든 노동소득이든 이건 이제 소득에 대한 논의인데 오늘 못 다루는 주제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산 불평등 문제, 뭐 부동산 가격 문제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득을 조금 더 하위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소득에는 시장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되는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그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또 공적 이전 소득 쪽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런 논의들은 주로 이제 시장 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라던가 이런 걸 이제 현재까지는 보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접근됐던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생산 시스템이나 사회 제도 이런 거랑 그 속에서 같이 이제 논의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 소득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크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뭐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은 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노동소득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문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간에서의 어떤 임금격차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더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서론격으로 오늘의 담론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노동소득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각각이 이 실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의원 운영위원장님, 그 기본소득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 또는 부산 이렇게 좀 지역으로 봐서 어떤 지금 실태에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했었고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뭐 농민 기본소득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기초 단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발히 하려고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구에서 구청장께서 또 한번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지구들이 있는데 대전 네트워크하고 또 전북 네트워크에서 또 성금을 조금 모아서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조금 실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일반화시키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아프리카의 이제 나미비아 같은 경우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소득에 관련된 어떤 원칙, 어떤 현금성이라든가 어떤 정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상당히 나왔고 아프면은 또 병원에도 가고 또 기본소득을 지불하니까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기본소득을 주면은 공짜 돈인데 사람들이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에 의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한테 공짜로 돈을 주면은 일을 안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그만두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만두지 않지. 아까 그런 전에 여러 실험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국가적 단위에는 아까 전에 그 황 교수님 말씀대로 핀란드에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근데 제 기억에는 저 스위스에서는 그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투표를 해서 이게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유예된 것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실험을 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헌법에 넣자. 헌법에 넣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
한 7대 3 정도로 부결이 됐는데 그거는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국민들 같은 경우는 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또 세금을 되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 거의 세금을 조금 많이 한 6% 7%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세금인데 또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또 세금을 또 더 걷어야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국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지 실험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뭐 특별히 좀 기본소득 관련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아직까지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모 정당의 의원님을 지냈던 분이 아마 부산시장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기본소득을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앞으로 해야 될 예, 그런 목표다, 일이니까.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저도 예를 들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제주도 도지사면은 예. 제주도에 또 1년에 관광객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제주도의 천년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기본소득은 공유보다 자연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을 통해서 제주도 도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도시죠. 산업 도시도 아니고 소비 도시. 지금은 거의 소비 도시지만 부산에서 기본소득을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계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문화예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특정 집단을 좀 끌어내서 예. 그분들에 대한 예. 기본소득을 해보자. 아직까지는 뭐 완전체적인 기본소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예. 부분적이고 예. 아까 전에 아동수당이 있듯이 그래서 조금 계층별로 기본소득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럼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그 아직까지도 극소수 사람 빼고는 배고프면 시달리잖아요. 예. 뭐 연봉이 거의 최악 수준이고 그래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은 기본소득이 또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실질적 자유, 인간의 존엄 예. 뭐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봐야 그렇죠. 됩니까? 제가 뭐 키케로가 했던 말대로 최고의 법은 민중의 행복이다. 예. 그런 말이 있듯이 기본소득은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화폐 관련으로 공 교수님, 예. 그 아까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아까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뭐 229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한데 그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 사례는 지난번 1차 기본 재난지원금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확 뜨면서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을 뭔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을 가졌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이 나오니까 일단 써야 되겠다 받아서 그렇게 누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그 지역화폐를 사실상 받은 거거든요. 그게 왜 지역화폐였는가 하면 지역 안에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벗어나면 못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 주긴 하지만 사실상 사용은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이 돼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개념이 적절히 합쳐져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일단은 그렇게 성공을 거둔 걸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로 사실 많이 드는 게 그 강원도 하천군의 사례입니다. 하천군이 진작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화천 그 산천어 축제를 할 때 입장료를 낸 그 입장객들한테 그 리펀드를 환불을 해줬어요. 지역화폐로 입장료 일부를. 그 가령 그때 처음에 5,000원을 돌려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5,000원을 받은 관광객들이 이걸 화천군을 벗어나면 못 쓰니까 일단 축제에 참가하고 나서 무조건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절대로 5,000원만 안 씁니다. 뭘 사도 5,000원 이상으로 뭐 고사리도 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입장권 받아서 그 돈으로 지역화폐를 줬고 근데 지출은 훨씬 많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그 지자체들이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게 된
갖게 된 건 기본적으로 화천군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가고, 그다음 그 개념을 확장시켜 주신 분은 역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지금 경기지사인 이제 그런 분이 전국적으로 그걸 이슈화시키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걸 알게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도 일종의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백전 같은 경우는 일단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동백전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별로 효과가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동백전과 정반대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인천시의 사례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천 화폐 지역 화폐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사용 액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동백전은 내가 가령 동백전을 10만 원어치를 사면 이제 그 시에서 1만 원을 붙여서 11만 원의 형태로 주거든요. 아니면 6%로 해가지고 10만 6천 원의 그 사용권을 내가 갖게 되는데 인천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건별로 사용할 때마다 그게 그 할인을 해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천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사용의 즐거움, 이거 쓸 때마다 내한테 돈이 생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지 않았을까 인천시에서 추정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령 그 남구의 그 5,6도 페이도 별로 성공하지 못한 걸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도 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성공하려면 일단 그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서 돈 준다 하니까 이건 뭐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누구나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니까 누구나 신청하게 된 거고요. 동백전이라든지 5,6도 페이 같은 건 누구나 알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귀찮고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은행 가서 뭐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뭐 전화기 조작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절차가 그렇게 이제 편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홍보 문제가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지역화폐의 필요성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화폐 부분은 그 정도로 좀 이 우리나라 실태를 좀 알아보고요. 한 교수님, 노동소득 관련으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노동소득 분배율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위상이 있고 또 뭐 부산도 이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실태 부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노동소득 분배율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소득 분배율 먼저 정의를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전체 뭐 부가가치 그러니까 어떤 소득 중에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혹은 뭐 기타 다른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전체 파이가 있을 때 그 중에 얼마를 노동이 가져가고 얼마를 이제 우리가 뭐 자본이라던가 사업 그 기업이 가져가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거 측정할 때 이제 한 가지 조금 쟁점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의 한 25% 정도 되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소득을 이거를 전부 그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분들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카페 같은 거 혼자 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기도 하면서 노동자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동소득으로 잡을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IMF라던가 ILO 그다음에 뭐 OECD 이런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 좀 평균 이하다. 수준으로 보게 되면 평균 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뭐 그렇다 아니다 이제 그 토론은 있고요. 수준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90년 그 자료가 보통 보면은 OECD 국가들이 90년대부터 자료가 구축된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방향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저희 나라가 거의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노동소득 예. 그러니까 수준도 원래 높지 않았는데 뭐 그 감소폭이 이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이 되고 뭐 이 사실 자체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산은 어떤가라고 해서 이건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 통계가 없는데요. 뭐 저도 좀 궁금해갖고 찾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간략히 제가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지역 소득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노동자들의 임금, 뭐 사업 소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 지역을 계산할 수 있고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계산해 보고선 좀 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논의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국 평균보다 그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추세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뭐 그래프는 뭐 저는 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부산이 저임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게 저도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부산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듣는 분도 재밌고 저도 말하는 저도 재밌는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높다니까 우리가 좋네요. 얘기가 풀어가기가 좋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한 60% 중반대인데요. 부산이 70%가 높습니다. 가장 최근 2018년 자료를 보게 되면요. 72%, 1~2%. 상대적으로 자산 소득이 없네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사회자께 말씀하신 것처럼 뭘까 했더니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인 거죠. 첫 번째는 하는 산업 구조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 제조업 이런 비중이 작고 도소매업 이런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자본, 그러니까 장치, 물적 자본이라고 기계 공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몫이 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뭐 수출 비중도 높고 연구 개발도 많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산이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게 한 가지가 원인이 있고요. 근데 이제 부산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은 두 번째는 또 부산에 있는 큰 사업장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도 지금 부산이랑 비슷하게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고 서비스업이 높은데 서울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서울은 그 본사에 있는 그쪽이 다 자본소득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노동자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산은 좀 높게 놓은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부산 실제 역설이네. 예. 노동시장 상황만 보게 되면은 부산이 비정규직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저임금 부근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노동조합 뭐 조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지표가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노동 어떤 그 소득 개선 문제는 그거대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황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노동경제를 전공하면서도 이 부산 지역의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노동소득이 당연히 뭐 임금도 낮고 이러니까 이게 낮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정확한 변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역 소득의 측면에서 임금 부분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아주 재밌는 발견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더 저는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예, 평균으로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네. 16개 광역 시도로 보게 되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순서로는. 정도.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낮기 때문에 인구 비중으로 해갖고 평균을 내면 그거보다 높은 거죠 우리가. 오히려 서울 경기가 낮은 거다, 그죠? 그때 낮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죠? 다른 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그 참 아이러니한 이 현상을 우리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대책 부분과 또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지역 화폐, 기본소득, 노동소득의 이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사실 다른 어떤 토론에서 이 얘기가 되었는지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삼색 토론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개념과 또 실질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 오늘 이 삼색 토론에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의원 운영위원장님, 이 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 약간은 우리가 좀 이게 알고 있는데 뭐 노동소득까지 다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 관계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황 교수님 말씀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노동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노동소득 플러스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뺄셈이 아니고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그래서 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 분석에 의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노동소득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자리가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비정규직 뭐 또 그 안에서도의 어떤 그런 또 노동 열악한 공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은 이 일을 내가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왜 오지 않지? 임금이 조금 적나? 그럼 우리 공장의 어떤 그 노동자를 위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 별로 안 좋나? 조금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뺄셈이 아니고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본소득을 계속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재원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역화폐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라 이런 또 책도 나와 있고 그런 또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창을 했던 프리드만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화폐 아까 전에 우리 저 권기철 교수님께서도 저도 조금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백전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기본소득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화폐를 조금 더 홍보도 잘하고 또 이 설계를 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또 작년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지역 화폐와 기본소득을 갖고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해서 부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계층을 따지면은 좀 지역 화폐를 설계를 좀 잘해서 또 홍보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실질적인 부산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갖고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뭐 소득과 관계없이 수준 관계없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집단을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과연 쓸 수 있습니까? 예, 그 사회자님께서 저를 좀 부럽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이죠. 근데 현실을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그렇게 나가자. 그래서 마음은 완전 기본소득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소득의 원칙이라든가 정의 입각해서 주면 좋죠. 근데 또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또 기본소득에 관련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때는 기본소득이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었죠. 홍보도 힘들고 또 거리에 나가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뭐 국가에서 월 30만 원을 준다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기본소득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이 하나의 정책이 알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땅 따먹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아닌 정치꾼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엮어 나가기 위해서 땅 따먹기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조금 단계적 기본소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 중에 또 정책 일반자들 중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좀 부산에 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화폐와 연동해서 가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공 교수님, 그 지역화폐 부분이 이 노동소득, 기본소득과 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 화폐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최근에 봤는데요. 충북 보은군에 있는 판동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 네. 이 학교 학생이 41명인데 11월 달부터 모든 학생이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받는답니다. 아, 그 학교 안에서. 예. 거기에 누가 이제 어느 독지가가 교내 매점에다가 그게 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그 매점에서 이걸 어떻게 쓸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생님이 평소에 학생들이 매점에서 돈을 쓰는 게 이 편차가 심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학교라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일종의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적절하게 결합을 하면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할 때는 지역화폐 개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기본소득을 쓰이는 곳을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주되 그걸 특정 지역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합의만 되면 완전히 결합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점점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이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 영역을 넓혀가서 나중에는 전면적인 그걸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이제 지역화폐 기능으로 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가령 10%면 10% 할인이라면 10%의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지자체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노동소득에다가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노동소득은 그 고유한 하나의 독자성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 교수님 말씀은 이 기본소득을 할 때 이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면 그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의 단위를 여러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지역화폐로 좀 여쭤보면은 그 복지연구원이었습니까? 그 지역화폐 별 뭐 효과 없었다. 조세 재정 연구원이었습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이 자료를 오늘 뽑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빼먹은 게 있죠. 가령 이 재정연구원에서는 한 지역이 지역화폐를 쓰면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인접한 지역도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모두 다 지역화폐를 그런 식으로 발행하게 되면 결국 제로섬 게임 아니냐.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관리 비용이나 발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의 동백점만 해도 그 운영사인 KT에다가 100억 원을 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돈을 그냥 저소득층이라든지 돈이 필요한 곳에 주면 되지 왜 굳이 관리 비용과 발행 비용을 써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했는데 그게 일면은 맞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그 화천군의 예를 들었듯이 그 지역화폐 자체가 그 지역화폐 액수 이상의 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세정연구원의 연구가 사실은 그걸 빼먹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를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거기에서 뭐 229개 그 지역화폐를 좀 분석을 했습니까? 그 분석은 없습니까? 분석은 자기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좀 복잡한 방법을 쓴 것 같은데 하기는 했네요. 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써서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재명 지사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이재명 지사는 왜 2019년 이후 그 이후의 데이터는 쓰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 효과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지불되었는 그거는 여기 그건 분석이 안 전혀 들어가는 여기 거네요. 분석이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 지방행정연구원인가 다른 데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화폐 발행액 이상의 그 GDP 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자료는 지역화폐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이 계량적 분석과 이제 논리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동백점만 해도 최근에 우리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이 총괄 연구만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를 얘기하면은 아직 좀 성급한 결론이겠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죠? 앞으로 또 이 분야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좀 나와야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황 교수님 이제 노동소득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어떻게 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먼저 짧은 거부터 지역화폐는 워낙 그 지금 이제 첫 실험 단계 정도고 아직 뭐 여러 가지 논의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많이 축적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돈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독점권을 가지고선 통화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으로 했을 때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고용이라던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도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컨대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쓰게 하는 거니까 어떤 고용 창출 능력이라던가 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노동에 도움이 되는 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외로 유출되는 거에 비해서는요. 예. 기본소득은 아까 이제 서희원 선생님께서 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어떤 한 가지 입장을 지금 뭐 지지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오늘 나오면서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다가 드라이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양쪽의 의견을 뭐 다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임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교섭력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그 뭐 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동 공급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 공급이 줄면 임금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노동 공급이 주는 거는 그 돈 받고 일하느니 그냥 뭐 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라든가 자기 개발을 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급이 줄면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일자리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
최소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유보임금이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그 교섭력이라든가 뭐 협상력도 높아져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는 그것도 생기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드셨던 예 3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 중에 하나라서 그런 예를 드셨을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30만 원 받고선 그렇게 배짱이 두둑해질 것인가 혹은 30만 원 받고 일 안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기본소득은 지금 무차별 그러니까 어떤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고소득자랑 저소득자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수 있겠죠. 이미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30만 원 받을 때랑 적게 받는 사람이 30만 원 받을 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열린 논의 중이고요.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뭐 그 이게 이제 기본소득도 일종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사회 공적 이전 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데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복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 뭐 선별적 대부분 근데 지금의 복지 제도는 이제 대부분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지급하는 건데 기본 소득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의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그 얘기에 거기 여러 가지 행정 비용들도 많이 들고 사각지대들도 있고 그 내가 그런 복지 시스템 지원을 신청하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지거든요. 내가 소득이 낮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유효성을 말씀하시는 면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셨던 분들은 노동공급 유인을 약화시킨다라고 비판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월소득 뭐 50만 원 이상이면은 그거 안 줘요 갑자기. 그래갖고 내가 일해가지고 50만 원이 되면은 그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돈 받자 이렇게 갖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그런 유인이 있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기존의 제도가 그렇죠. 기본소득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웃돈을 아까 그 플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 더하기 기본소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담 없이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받는다는 거를 이유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조건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요구한다라던가 노동자들의 어떤 뭐 노동자들이 또 그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고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노동시장 내에서의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생산성을 높일 거냐 그렇죠. 뭐 그래갖고 이제 뭐 기본소득을 통해 갖고 어떤 인적 자본의 질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개선이 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일자리 천천히 찾아보면서 그 일자리 매칭되는 질이 높아져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임금은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 소비나 수요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에서 기본소득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주니까 긴급재난 지원금처럼 뭐 소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권 교수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다른 재원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뭐 있던 거에서 그냥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예컨대 지금의 선별적 제도와 비교했을 때 소비 효과가 어느 게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게 지금 저소득층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복지제도랑 비교했을 때 소비 성향이 어디가 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실증 결과는 아까 이제 선생님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핀란드 그 실험이 이제 2016년 17년에 있었고 올해 여름에 이제 파이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가시키지도 않고 감소시키지도 않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었고 알래스카 경험에 대한 그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예. 작년에 이제 MBR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거기도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그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서 조금 그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다 지금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자료가 쌓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 노동소득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좀
명확한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초기 시작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그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게 이제 그 노동과 자본 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노동소득하고 기본소득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논의된 적은 저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황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외로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위원장님 좀 예. 보완 발언을 예, 황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뭐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고 또 아까 끝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어떤 찬반 논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또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일자리 부분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한편으로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들자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이야기하고 경제적 효과, 어떤 복지적 개념,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또 중요한데 또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자리 창출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이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책이 1516년에 나왔는데 500년 전에 벌써 유토피아 책에 하루에 4시간 일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칼 막스의 사위였던 폴 라파르크가 그 했던 말이 있죠. 그 프랑스 프롤레타리아리어 뭐 일자리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예, 그거는 그 압박에 들어가는 거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또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노동 시간을 조금 과감하게 줄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제일 좋은 거는 임금을 노동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북유럽에 관련된 어떤 노동 시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1, 2, 3이잖아요. 그리스, 멕시코, 한국. 최근에 이제 코스타리카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의 박빙이잖아요. 2,200시간 넘게. 그러면서 이제 OECD 평균에 몇백 시간 더 육박을 하려고. 독일에 비하면 독일이 한 1,600 몇 시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 몇 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시간을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은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을 같이 겸비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이 사회에 급격하게 이렇게 된 거는 이번에 뭐 코로나19 사태가 이 불을 지핀 것이 되었고 그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한 2016년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기본소득 얘기가 같이 이렇게 나온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일자리를 줄이는 부분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확 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기본소득 문제는 더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예를 들면은 4차 산업 뭐 혁명이라고 할 때 제가 이름은 기억을 안 나는데 왜 그 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 한 마리는 뭐 할 것이냐? 그 공장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뭐 할 것이냐? 예, 걔한테 밥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지금 보면 기본소득을 조금 주창하면서 찬성하는 그 뭐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라든가 뭐 테슬라의 머스크라든가 그러니까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CEO들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죠. 예. 자기들은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CEO들도 기본소득을 또 찬성을 하고 그 저크버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크버그가 한 말인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20세기를 석유 자본이라 그러면은 21세기는 빅데이터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재원을 이야기할 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탄소세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빅데이터세. 우리가 컴퓨터를 검색을 할 때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을 창출하는 게 페이스북이고 구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다음이고 네이버고 그렇듯이 거기에서도 과감한 어떤 그런 재벌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저크보고도 뭐 본인이 의향이 있으면은 엄청난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세금 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조금 재미있게 논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으로 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예,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노동 시간 단축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 동감하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 앞으로 이제 AI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꾸 이러면은 제가 사실 황씨라 가지고 저희 조상님 중에 황희정승 니말도 옳고 니말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가 다 상실될 거다 이렇게 그거는 조금 너무 SF적인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우리 옛날에 러다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기술 발전은 계속 있었는데 그 고용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노동자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학 쪽에서의 어떤 실증 분석이라던가 이런 연구 결과들도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그렇다 아니다 찬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한 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제 고숙련 일자리들은 늘고 중숙련 어떤 가운데 중간 정도의 임금은 줄고 양쪽 끝에서. 근데 이제 저쪽은 뭐 우리 이게 딱 대표적인 게 기생충 같아요. 기생충, 영화 기생충. 그래서 이성균이라든가 조효정 그 IT 직업도 네. IT 사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저기 송강호가 대만 카스테라도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중숙련 그 얘기 들어보면 예전엔 중숙련 일자리에 있다가 그게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서비스업 그 집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소득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평등이 커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은 필요하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그런 기술 발전 경향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뭐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책의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이거에 대한 해법을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논의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어떤 인간다운 삶,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논의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의 정책적 유효성으로서 기본소득이 유효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저도 조금 예. 예.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의 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일자리는 늘어나 왔다.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막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나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문제를 좁혀서 한 개인의 삶을 보면 가령 러다이트 운동 때 그 기계를 때려 부수려고 했던 부쉈던 그 수공업자들 방금 말씀하신 그 중숙련의 그런 노동자들이 앞으로 일자리 잃어갈 텐데 그 사람 개인을 보면 길게 보니까 일자리 늘어났더라라는 게 위안이 안 되죠. 내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전환 과정에서 희생되는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구제,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탄소세 같은 게 필요하고 로봇의 이야기도 그렇게 나온 거죠. 로봇세 같은 게 이제 빌 게이츠가 2016년입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을 지원해 줄 돈을 바로 그 자동화된 그 기계들로부터 거둬 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매길 것인가를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로봇이 판매되는 시점에 로봇세를 부과해서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령 뭐 부가가치세가 10%라면 거기 1% 정도의 로봇세를 매기고 그걸 거두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돈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좀 하나 생각이 나는데 1990년대 그 노동경제학자였던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때가 아마 2020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노동의 종말을 얘기할 때 한 20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이제 로봇이나 뭐 그때 AI까지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죠? 전체 생산 우리 인구의 한 2, 3%만 그 투입이 되어도 인류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 지금 뭐 가능할 겁니다, 그죠? 지금 과잉 생산으로 뭐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만 한다면은 이제 그 측면 하나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과거에 그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증대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AI와 로봇과 뭐 이 가상 공간이 이제 그 IoT 공간으로 가버리고 이런 측면에서의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필이 많이 되었었죠. 그 시점에 저는 기본소득 얘기가 또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4차 산업혁명도 아직은 인간과 AI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또 모르겠다. 뭐 일자리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세가 일자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은 즉 양극화될 거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얘기는 먼 미래 얘기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소수만 일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놀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그 형태가 생산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 대가로서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자본주의가 생산과 소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간 전체의 한 뭐 소수만이 생산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저는 그때는 붕괴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의 역할에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인간의 역할이 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인간은 이제 생산에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죠.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노동자도 소비의 주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소비를 하느냐? AI가 소비하겠습니까? 로봇이 소비하겠습니까? 개가 소비하는데 개도 사람이 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소비의 주체로 저는 바뀐다. 그럼 소비의 주체로 바뀐데 그럼 누가 기본 소득이 없으면은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수가 벌어놓은 부, 아까 로봇세 같은 이런 부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주지 않으면은 인간의 이 대부분 중요한 역할이 생산보다도 소비의 주체로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본 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기본소득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막 복잡하게 아직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양면성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공 교수님 추가적으로 예, 좀 짧게 아까 그 드린 말씀인데 조금 그러니까 제가 뭐 나중에 일자리가 계속 늘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저는 이제 방향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률이 지금 뭐 60% 후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가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당장 얘기하는 데는 이제 당자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근데 지금도 어떤 그런 AI나 로봇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노동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60% 이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 정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제도의 문제, 뭐 노동조합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문제에서 지금 당장은 그쪽에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같이 가야지 이게 뭐 일자리는 다 사라질 것 그런 식의 어떤 숙명론적 논의는 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론에 좀 막바지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두서없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서없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와 그다음에 노동소득 그것들이 각각의 역사성과 필요성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그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어봤고, 그리고 이들 세 개념 간의 관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 패널 분들께서 나름대로 조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사실 이제 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가 어떻게 좀 정착을 하고 그것이 노동소득 증대와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천 과제들이 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 토론회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서희원 위원장님, 그 기본소득이 이게 좀 현 시점에서 좀 제대로 정착되게 하고 제도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좀 있고 실천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모든 일에는 또 이 사람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재명 도지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성남시장부터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성남시장의 어떤 그 청년 기본 소득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또 도지사가 되었고 지금 또 대권 뭐 1, 2를 다투는 그런 정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소득의 어떤 실험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산 지역을 따지면은 부산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철학, 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답습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처럼 또 본인도 또 기본소득에 관련된 책을 번역도 하는 공동으로 번역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기본소득을 많이 아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경기도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계속 실험하려고 하고 또 최근 올해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2월달에 기본소득 세계 박람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10월달인가 뭐 온라인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제가 알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만 명이 뭐 20만 명 가까이 왔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거 봤을 때는 실험이라는 게 어떤 실천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게 확 터져버리면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변종이 출마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산소득이 나오고 또 기본소득이 아닌데 기본소득 그냥 탈을 쓰고 그런 걸 좀 상당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과 좀 달라야 된다. 내가 다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본소득 실험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예,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에 맞게끔 내가 철학과 원칙을 갖고 해 나가야 기본소득이 실험이 되는 거지. 나의 어떤 그런 정치적 위상과 나의 어떤 정치적 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정치꾼에 의한 실험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분배를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의 미학은 분배고 배분인데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예, 북유럽의 시민들은 왜 자기 정부의 신뢰가 높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잘 쓰니까 신뢰가 높은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도 좀 그런 철학적이고 원칙적인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한 개인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논한다 그러면은 기본소득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예,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단순한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한 논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이지. 예, 좀 앞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기본소득의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와 잘 연동해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노동소득, 노동현장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호모 루든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 자유고 실질적 민주주의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부과해서 우리 서 위원장님께서는 부산 그 기본소득 부산 네트워크의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예. 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그 제가 뭐 다른 데서 조그만하게 짧게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작년 맞네요. 조금 일을 하면서 내년에 총선이 있을 때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기본소득을 완전히 다 알려버렸죠. 그래서 기본소득 활동가로서 상당히 조금 많이 부산 지역을 따지면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교수진들 학자들이 또 포진돼 있으니까 상당히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의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고 상호 관련성 예,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한국 네트워크 있고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 대전, 전북, 뭐 충남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아까 제가 문화예술인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부산에 제가 봤을 때 기본소득 실험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또 기본소득의 연구자들과 함께 또 그런 또 자료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저도 활동가로서 어떤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좀 정책을 좀 갖고 어떤 부산시를 대상으로 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한번 실험을 해보자. 좀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군 교수님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경제 특히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어떤 뭐 선결 과제가 있다면은 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동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KT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T가 그 온라인 쇼핑몰을 동백전 기반으로 만들겠다 해놓고는 안 만들고 지금 넘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천시는 아까 성공했다고 하는 인천시는 100만 가까이 되는 사용자들을 일단 그 플랫폼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백전도 성공하려면 그래도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만들고 결국은 그 쇼핑몰 안에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 유통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또 이 영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562페이도 마찬가지고 지역 화폐들은 지금 우리는 모바일과 이런 인터넷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단순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를 넘어서서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커지는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562페이는 지금 그 배달 앱을 아마 결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역의 식당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배민이나 이런 데 줘야 되는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식으로 이제 그 지역 화폐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홍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뭔가 사건이 나면 이게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도 어떤 지역에 이벤트가 있을 때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화천군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 자주 참가를 하는데요. 마라톤 대회가 하면 단체로 제가 우리 클럽이 있어가지고 단체로 가는데 가령 뭐 밀양 이런 데서 고성 이런 데 다 합니다. 돈을 지자체가 돈을 상당히 들여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라톤 클럽이 마라톤 하러 가서 점심은 어디서 먹느냐? 부산으로 돌아와서 먹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화천군처럼 지역 화폐로 일부를 되돌려 준다면 거기 쓰고 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대회 열면 뭐 좋아지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열 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제영화제 할 때 국제영화제 입장권에다가 돈을 조금 더 붙이고 그걸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또 관광객들이 돈을 더 쓰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인천시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굉장히 이제 사람의 그 소비 욕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잘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면 지역화폐가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뭡니까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이 고향사랑 상품권 뭐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내가 우리 지역을 사랑한다. 우리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고 나는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지자체가 계속 심어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역화폐가 이제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역화폐가 결국은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자는 얘기죠. 유통의 부분에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아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서만 쓰게 하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특히 대형 유통점들은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역 화폐의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핵심은 지역 상품을 많이 써라. 지역 상품 애용 운동과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그 지역 상품을 쓰지 않고 뭐 예컨대 대형 유통점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게 되면 돈이 이마트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대형 유통점에 돈이 들어가면은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만에 서울로 다 돈이 가버린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이제 적어도 그날 결산하면 다 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죠. 높아지고 그렇죠. 아까 그런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런 나오는 거죠. 맥락입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중소상품들이 안 팔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자체가 지역을 쇠퇴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저는 가장 이제 지역화폐의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가 기본소득과 관련돼 있을 때는 적어도 이게 나누어주는 돈이 이전 소득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의 성격을 띠고 주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가장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저걸 지역화폐로 꼭 주지? 왜냐하면 화폐는 사실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 편리성을 편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왜 꼭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건 지역에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이 지역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참 어려운 그 선택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소득과 이런 부분들이 특히 뭐 지역 아까 그런 부산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이유도 우리가 알았는데 이 부산 지역의 노동소득을 좀 더 증대시키고 또 그 임금 조건을 좀 좋게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지역 제가 조금 약간 질문을 바꿔서 지역 차원에만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논의됐던 그 전체적인 거 반영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원래 우리 사실 이 토론 주제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요새는 뭐 분배가 잘 돼야 성장해도 좋다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불평등 분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주류적인 입장은 재분배 정책, 시장은 건들지 말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분배 정책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시장 소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도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뭐 OECD의 뭐 그 포용적 성장론 이런 거랑 비교할 때 시장 소득 개선 부분을 좀 뒀던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관련해 갖고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수요 측 경로를 좀 강조했던 게 상대적인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소득주도 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인가 해가지고 나온 보고서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봤더니 뭐 분배 쪽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고용률이 예전 추세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일자리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이 됐고요. 62%에서 65% 정도로. 그 다음에 노동자 내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평등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다 좀 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노동자는 아니니까 가계소득 측면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분배 문제에서 좀 개선이 된 걸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좋았던 걸로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소비 경로 얘기했었던 이거는 그러면 성과를 거뒀냐라고 하는 건 아직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앞에 분배 구조 개선한 거에서 뭘로 해서라고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다 잘 알지만 최저임금 효과가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최저임금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임금 수준 혹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들 보면은 고용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고용에는 큰 영향 안 미치면서 이제 분배 문제는 상당히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과제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2번 올렸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2.5% 한 다음에 1.5%로 다시 내렸잖아요. 평균하면 비슷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과제 남는 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 바꾼다 그래서 한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소비 경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랬던 게 그렇게 뭐 어떤 흥청망청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선순환을 그리는 구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아직은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건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 논쟁에도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통한 어떤 불평등 개선이라고 하는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지속 이 분배 정책에서 있으세요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게 성장의 어떤 그 경로하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적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논의들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부분의 얘기는 결국은 산업 구조, 그러니까 산업 정책 얘기랑 그다음에 노동시장 제도 얘기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정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한 거지만 어쨌든 제도화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한계가 남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나 뭐 지역화폐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결국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긴급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가 이것도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된 뭐 다 잘 서 대표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랑 기본소득 제도인데요. 이번에 재밌는 게 그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이 2번이 지급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다 가구 원수에 곱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냥 소득 상관없이 이렇게 전 국민 지원했던 거고요. 2차 때는 이제 뭐 특정 직종이나 이제 계층에 한정해갖고 이렇게 그 선별적 방식으로 돌아갔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1차에서 2차로 그렇게 바뀐 거에 사실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그 1차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한 다음에 이제 재난 구제율.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긴급 재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소득 감소한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이 재난 지원금으로 구제가 되었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가구당 17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소득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라고 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1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소득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번에 20조 원 그 긴급재난지원금 1차에서 지급된 걸로 1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대요. 그러니까 다 만회하고도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그 금액 수준이 뭐 그렇대요. 그 보고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건 평균적인 건데 직종별로 봤더니 상용직은 거의 손해가 없었는데 일자리도 안 잃고 소득 감소도 없었는데 똑같이 17만 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돼가지고 거기는 재난 구제율이 187%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돈을 180%로 받은 거고요. 그 자영업자랑 임시일용직은 50%밖에 안 됩니다. 아하. 자기가 받은 그 소득 감소 피해 평균적인 거에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만회된 게. 그래서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번에 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잘 부족했구나 해가지고 2차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서 정부에서 방향을 튼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아직은 기본소득이 좀 시기상조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건 기본소득이 다른 제도가 얘기인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얘기 못 나눴지만 기본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유형이 어느 거냐라부터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동시장 제도랑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고려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시작할 때 1시간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인구에 해자된 용어이면서도 또 사실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토론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의 토론은 아주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도 좀 쉽게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추가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노동인권연대 노동인권문화제 제2회 삼색토론 제2주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담론과 노동소득에 대한 토론을 한 90여 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토론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회를 맡으면서 이 삼자의 관계가 굉장히 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양극화 혹은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소득은 노자 간의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노동소득 문제는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아주 소수의 고소득층과 이제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역시 나뉘는 그 문제의 인간의 기본권을 얘기하고 있고 지역화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 개의 키워드는 결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는 각각의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고 이 문제 자체가 뭐 모든 해결책을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엮여져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제 논의의 시작점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회가 화두가 되어서 지역민 혹은 우리 시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한 좀 더 많은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